아들의 졸업식을 지켜볼 때에도 신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텍사스의 작은 고등학교 체육관. 8시간을 달려온 아버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날 뻔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대 위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의 전우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하며 그를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순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제 아들 태연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죠. 텍사스 작은 마을의 엘름리지 고등학교 주차장으로 제 낡은 검은색 소나타를 몰고 들어설 때만 해도 미 해병대 제복을 입은 저를 누가 알아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스스로를 단련시키고자 했던 저는 미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수년간 복무했습니다. 이민 1세대였던 제게 해병대는 새로운 기회의 땅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이곳에 뿌리내린 가족에게 떳떳한 가장이 될 수 있는 길 중 하나였죠. 비록 지금은 전역했지만 해병으로서의 긍지와 정신은 제 삶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동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그렇듯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의 정문 위로는 성조기와 텍사스 주기가 나부끼고 있었고 체육관 문 근처에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여느 졸업식 풍경과 다를 바 없었죠. 이 소나타는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참 아끼던 차입니다.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마지막 물건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템플에서 이곳까지 8시간을 직접 운전해 왔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도 있었지만 이 길이 아내와의 추억을 더듬는 길이자 아들에게 가는 가장 의미 있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감싸고 있는 제 손등 위로 따스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아내는 이 차의 조수석에 앉아 제 손을 잡고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었죠.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내리면서 저는 남색 미 해병대 정복에 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과시욕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대충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자세는 늘 꼿꼿했고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경험한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 배어 있었어요. 차 문을 열고 글로브 박스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갓난아기였던 태연이를 안고 있는 모서리가 살짝 찢어진 낡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내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태연이는 그런 아내의 품에 안겨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고요. 저는 그 사진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으면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약속했잖아. 내가 태연이 졸업식은 꼭 가겠다고.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 아들 이렇게 늠름하게 컸어. 그 약속을 지키러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정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리고 신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의 의미를 담았죠. 가슴속에는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자부심과 가슴 아린 그리움, 그 어디쯤에 있는 감정이었어요. 체육관 안은 이미 북적였습니다. 바닥에는 철제 의자가 가득했고 관람석은 이미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공기 중에는 팝콘 냄새와 바닥 왁스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풍겨왔습니다. 시끌벅적하고 혼란스러우면서도 생기가 넘치는 공간이었죠. 입구에서 클립보드와 헤드셋을 착용한 자원봉사자에게 인쇄해온 티켓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티켓을 잠시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왼쪽 3번째 줄을 가리켰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앞쪽은 가족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자리를 찾아가면서 다른 가족들의 모습을 흘깃봤어요. 몇몇 사람들은 미 해병대 정복을 입은 동양인인 저를 보고는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제게 희미한 미소를 보낸 뒤 옆에 앉은 남편에게 무어라 속삭였어요.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양인으로 키가 큰 편인데다 미 해병으로 복무하며 제복을 입고 살아온 지 오래되었어요. 어떤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시선은 그렇지 않은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익숙했지만 결코 무뎌지지는 않는 그런 종류의 불편함이었어요.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살짝 삐걱거렸지만 불평 없이 자리를 바로잡았어요. 정면에는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체육관 벽에는 2024년 졸업생들을 축하합니다 라는 은색 글씨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학교 운영위원 몇몇이 연단 근처에서 연설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한쪽 끝에 줄지어 서 있는 졸업생들 사이에서 태연이를 찾았습니다. 중간쯤에 서 있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며 엄마의 눈을 꼭 닮은 제 아들이었죠. 18패가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태연이가 태어나던 날 밤, 저는 오키나와 해병대 기지에서 겨우 나흘 휴가를 받아 군복도 벗지 못한 채 손톱 밑에 흙먼지가 그대로 묻은 채로 아이를 안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곳에 와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기듯 거의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뒤로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의자 끄는 소리, 프로그램 책자 뒤적이는 소리, 누군가의 너무 큰 웃음소리, 커피를 쏟고 중얼거리는 남자. 그 어떤 것도 제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은 오직 무대와 젊은 얼굴들, 그리고 가슴 속 사진의 무게뿐이었습니다. 그때 위풍당당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몇몇 학생들은 긴장한 듯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깨를 펴고 팔을 옆에 가지런히 붙인 채 일어섰습니다. 이어서 국가가 연주되었어요. 모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제 존재 자체가 한때 이 나라의 충성을 맹세했던 해병의 자세가 격려였습니다. 다시 아내의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졸업식 내내 울었을 것이고 태연이가 집을 나서기 전에 넥타이를 3번은 고쳐 매주었을 겁니다. 제 시선은 계속 앞을 향하고 있었지만 국가의 마지막 음이 사라질 무렵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옆 통로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고 그들은 정확히 저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2명의 보안 요원은 단호한 걸음걸이였어요. 경찰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배지에는 할랜드 보안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고 복장은 카고 바지에 검은색 폴로 셔츠를 넣어 입은 평범한 사설 경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둘 다 30살은 넘어 보이지 않았어요. 한 명은 땅딸막하고 어깨가 넓었으며 머리를 짧게 깎고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했으며 껌을 씹으며 이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다는 듯 주변을 힐끗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즉시 알아차렸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해병대 훈련을 통해 움직임보다 부동 자세가 때로는 더 위압적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두 손을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두었습니다. 키 작은 경비원이 제 옆에 멈춰서서 몸을 숙여 나지막이 말했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키 큰 경비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네, 이 구역은 졸업생 가족들을 위한 좌석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너 같은 사람이 앉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저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는 코트 주머니에서 아까 입구에서 보여주었던 인쇄된 티켓을 꺼냈어요. 여기 왼쪽 3번째 줄이 제 자리입니다. 가족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키 작은 경비원은 티켓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말했어요. 자리가 다 찼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말했어요. 제가 앉을 때도 이미 자리는 거의 차 있었는데요.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식인가. 결국 또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군.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제복을 입은 동양인으로서 수없이 겪었던 보이지 않는 벽과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키 큰 경비원은 불편한 듯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는 이런 침착한 대응에는 익숙하지 않은 듯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보세요, 별일 아닙니다. 뒤쪽에 여분의 좌석이 좀 있어요. 뒤쪽의 좌석으로 옮겨주시죠. 이를 크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침착한 계산이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저 무대를 가로질러 졸업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8시간을 운전해 왔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앉아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동양인으로 특히나 이렇게 미 해병대 제복을 입고 있을 때조차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선과 부당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의 날이니까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두 줄 건너편에 한 여성이 남편을 툭 치며 우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관람석에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살짝 기울여 아마도 이 상황을 녹화하고 있는 듯했어요. 키 작은 경비원은 몸을 바로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하루 종일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더 낮고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키 큰 경비원이 입맛을 다셨어요. 그냥 뒤쪽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게 다예요.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 말은 단순히 자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책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오래되고 더 조용하며 제 평생을 따라다녔던 그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대기실, 현관 앞, 심지어 부대 식당에서도 저는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겉으론 공손하고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그게 바로 차별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넘어졌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하면서 공기가 바뀌었어요. 키 작은 경비원도 그것을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마이크에 무엇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대화가 끝났다는 듯 계속 앞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미 끝난 대화였으니까요. 제 옆에 앉아 있던 창백한 피부의 나이 지긋한 백인 여성이 제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절대로 저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여 그녀의 말에 감사를 표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다른 아버지들처럼 제 아들의 졸업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키 큰 경비원이 다시 목소리를 낮췄어요. 보세요. 문제가 있다면 학교 사무실에 가서 따지세요. 저희는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름이 뭔가 젊은이? 경비원이 눈을 깜빡였어요. 멜리 경관입니다. 자네는 경관이 아니지 않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사설 경비원일 뿐이야. 제 목소리에는 경멸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는 담담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끼어들었어요. 자, 이제 그만하시죠. 만약 일어서지 않으시면. 그런데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체육관 맨끝 문이 딸깍 열리더니 6명의 남자가 차례로 들어섰거든요. 제복도 없고 배지도 없었고 누구 하나 말도 없었어요. 그들은 마치 서로 모르는 사람들처럼 한 명씩 들어와 각기 다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늦게 온 사람들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움직임이 너무 조용했고 걸음걸이, 시선, 앉는 자세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무대를 보는 듯하면서도 분명 이쪽을 의식하고 있었고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기척, 그 긴장감. 몸이 먼저 알아챘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말이죠. 미 해병대 시절 함께 전장을 넘었던 바로 그 전우들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요. 저는 계속 무대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턱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직 화가 난 것은 아니었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스위치처럼 말이죠. 생존을 위해, 균형을 위해, 압박 속에서도 인내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위치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부터 지켜온 가치와 수많은 전장을 지나며 해병으로 단련된 제 안에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두 경비원은 떠나지 않고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일을 처리하려는 듯한 배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자신들이 힘을 가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저는 힘이 생사가 걸린 문제였던 곳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접이식 의자와 음향 시스템이 있는 이런 체육관 따위가 아니라 말이죠. 무대에서 한 학생의 이름이 불리고 군중은 정중하게 박수를 쳤지만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졸업식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닌 척하며 이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큰 경비원 멜리가 다시 자세를 바꿨어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이번에는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을 도와주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일이 험악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제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호의는 없어 보이는데. 침묵이 흘렀어요. 멜리는 다음 행동을 다시 생각하는 듯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배지의 개빈이라고 적힌 키 작은 경비원은 덜 노련했습니다. 그는 도전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듯했어요. 그의 손이 다시 무전기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개빈이 다시 몸을 숙였어요.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이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고.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는 것을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개빈의 손이 다시 무전기를 향해 움찔거렸지만 그는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3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팽팽하게 감돌던 긴장을 단숨에 깨는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이분이 무슨 이유로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낮고 단단했어요. 일부러 높이지 않았는데도 주변의 소음을 잠재울 만큼 힘이 있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이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중앙 통로 쪽에 키가 크고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른 남자가 서 있었어요. 회색 셔츠 위에 검은색 코트를 걸친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크리드 매티슨. 칸다하르의 잔해 속에서 제가 총알이 빗발치던 모래밭을 기어가며 끝내 200m를 끌고 나왔던 전우였습니다. 개빈은 불시에 질문을 받고 당황한 듯 크리드를 올려다보았어요. 당신은 누구요? 크리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어요. 질문에 답하시죠. 멜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크리드가 더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 관람석 저편에서 또 다른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씩 일어섰어요. 모두 4명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체육관 왼쪽 전체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 선생님이 무대로 주의를 돌리려 손짓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졸업장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크리드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스스로를 망신시키고 있고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직전이야. 개빈은 멜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멜리의 자신감은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는 듯했어요. 이제 그들이 이런 지원 병력, 특히나 이런 종류의 지원 병력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당신들 지시가 뭐였든 상관없어. 크리드가 말했어요. 이분에게 손대지 마. 이분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하지 마. 다시는 묻지 마. 체육관의 침묵은 팽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오는 침묵이 아니라 존경심에서 오는 침묵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조용한 존경심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크리드를 올려다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도 요청도 아닌 그저 인식의 표시였어요. 크리드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다가 그는 뒤로 물러서서 다시 팔짱을 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아직 공기 중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경비원들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15년 전의 기억은 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칸다하르의 늦은 오후였어요. 햇볕은 사정없이 내리쬐고 공기는 뜨겁고 무거웠죠. 저는 당시 해병대 중사였고 브리핑을 막 마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두 차량이 폭발했어요. 매설된 폭탄이었죠. 수송 차량인 험비가 뒤집히고 곧이어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뛰었습니다. 불타는 차량 뒤편에 6명의 부하들이 갇혀 있었거든요. 그중엔 신참 크리드 매티슨도 있었어요. 총상을 입은 채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그를 향해 달렸고 함께 병사들을 끌어냈습니다. 디바스라는 해병은 다리가 끼어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과 저는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와서 크리드는 여전히 제 근처에서 저를 지키듯 서 있는 경비원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자신을 끌어낸 남자가 이제 아들의 졸업을 지켜보려다 고등학교 무대 앞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또 다른 전우들도 좀 더 가까운 거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저는 이제 체육관 뒤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제 눈이 전우들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음 행동을 취하는 순간 곧바로 깨닫게 되겠죠. 표면적으로는 졸업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몇몇은 오히려 어색한 공기를 덮으려는 듯 유난히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이미 무대에서 멀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왼쪽 세 번째 줄로 향해 있었어요. 그곳에는 조용히 앉아있는 제가 있었고 2명의 경비원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개비는 앞쪽을 힐끗 봤어요. 한 학교 관계자가 조심스레 그의 주의를 끌려 했고 불안한 얼굴로 무언가 말하며 손짓을 했지만 개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그의 자존심은 물러서는 법을 몰랐겠죠. 키가 큰 멜리는 껌을 더 세게 씹으며 몸을 뒤로 살짝 기울였지만 그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개빈이 이번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에 대한 경고라는 거지?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걸 억누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보고 있었고 제 아내와의 약속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개빈은 앞으로 다가와 벨트가 제 무릎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우린 문제 생기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뒤로 가시죠. 그의 입에서는 껌 냄새와 함께 무례함이 그대로 풍겨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자네들이야. 개빈의 콧구멍이 벌렁거렸고 마침내 이성을 잃은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금이 해병대 제복 입으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여긴 고등학교야. 당신 부대가 아니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해? 체육관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이 하나가 몸을 움찔했고 카메라를 들고 있던 누군가는 손을 멈췄습니다. 멜리조차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반발짝 물러섰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개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은 벨트 앞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무기를 꺼내려는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의 거리였죠. 바로 그때 전우였던 크리드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고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통로 쪽으로 걸어 나왔어요. 마치 이제부터는 자신의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체육관은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랬고 그의 목소리는 정확히 들려왔습니다. 만약 저분에게 손을 대면 그 책임은 나한테 져야 할 겁니다. 개빈은 고개를 돌렸어요. 도대체 당신은 뭔데? 크리드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난 지금 이 일을 끝내라고 말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학교 운영위원 중 누군가가 사태를 파악하고 교장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교감은 일어나 체육관 뒤편으로 향했고 허리에 찬 무전기로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직원들 역시 이 일이 조용히 끝나지 않을 거란 걸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이곳저곳에서 전우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신호도 없이 동시에 6명 전원이 이제 서 있었죠. 개빈은 주위를 둘러보며 상대가 단순한 학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저의 전우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존재감은 마치 폭풍 직전의 공기처럼 무겁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말없이 서 있는 그들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요. 크리드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어요. 선택지는 2가지다. 지금 당장 물러나든가
아니면 이 일이 당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지켜보든가. 멜리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이봐, 그냥 물러서자. 하지만 개비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크리드를 보며 말했죠. 굳이 말릴 필요 없어, 크리드. 저 친구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아. 크리드는 미소도 짓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마침내 개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분명한 한 걸음이었어요. 그의 손은 벨트에서 떨어졌고 얼굴엔 불쾌함이 역력했지만 그는 수적으로도 분위기상으로도 밀리고 있었습니다. 통로로 다가온 교장은 두 경비원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몇 마디를 전했고 그 말 한마디로 두 사람은 뒤쪽 출구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들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크리드는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았고 다른 전우들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상황은 끝났지만 그 여우는 체육관 전체를 조용히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 태연이는 졸업생 줄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녀석의 손은 옆구리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태연이가 줄 중간쯤에서 이쪽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 연주가 끝난 직후 경비원들이 제게 다가온 순간부터 녀석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어요. 무슨 말이 오갔는지까지는 들리지 않았겠지만 녀석도 험악해진 분위기는 충분히 감지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봤고 또 다른 남자들이 차례로 일어섰습니다.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녀석의 표정에서 어렴풋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태연이에게 들으니 그때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자부심과 분노 사이 어딘가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을 겁니다. 태연이는 어려서부터 저희 해병대 시절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자랐고 그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이들이 지금 이 체육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마치 그 기억 속의 인물들이 실제로 걸어나와 제 옆에 선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보아도 녀석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듯했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대 위로 오르는 줄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었고 이내 태연이의 이름이 불릴 차례가 왔습니다. 박수는 계속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졸업식의 박수가 아니라 존경의 마음이 담긴 박수처럼 제게는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태연이에게 들으니 옆에 서 있던 친구가 그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하더군요. 저분 내 아버지야? 와, 미 해병대 제복 진짜 멋있다. 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모두가 봤고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연박. 태연이의 이름이 무대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향해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 있던 건 그 박수의 리듬이었어요. 6명의 전우들이 완벽하게 동시에 박수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무언의 격려였고 제 아들에게 보내는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태연이는 턱을 들고 침착하게 무대를 걸어갔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돌아서면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저 조용히 눈을 마주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안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해방감이었죠. 크리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더 심한 일도 겪어봤지, 크리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고 다만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전우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자네들은 필요한 순간에 일어섰어. 그거면 충분하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찾았습니다. 밖에서 태연이를 만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빠? 너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빠를 끌고 가려는 것 같았어요. 보고 있었구나. 태연이의 턱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무대에서 그냥 내려올 뻔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도 내려오지 않아서 잘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믿었고 너는 내 순간을 지켜냈지. 그게 바로 남자다. 그때 일어나셨던 분들은 누구세요?
저는 전우들을 흘끗 봤습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의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지. 태연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강렬했어요. 그래, 그게 바로 진짜 힘이야. 소리 지르지 않아도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지. 잠시 후 태연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해병대 이야기들 저한테도 해주실 거예요? 저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 몇 개는 해줄게. 너도 이제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우리는 소나타로 돌아왔습니다. 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계셨다면 오늘 제일 크게 소리 질렀을 텐데요. 그랬겠지. 그리고 너의 미소가 완벽해질 때까지 사진도 10번은 다시 찍으라고 했을 거야.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차 안에서 태연이가 물었습니다. 왜 그 경비원들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빠는 해병대 중사셨잖아요. 저는 핸들을 톡톡 두드리며 그를 바라봤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일어설 필요는 없단다. 내 복무 기록이 그걸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들릴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살면서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았지. 오늘처럼 말이야.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를 말해주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아빠를 무시했어요. 맞아. 그리고 모두가 그걸 봤지. 그런데 동시에 진실도 봤을 거다. 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6명의 남자들이 그 자리에 일어섰다는 사실을 말이지. 그들이 왜 거기 있었는지 누구보다 태연히 내가 제일 잘 알게 됐을 거야. 세상은 분노할 기회를 수도 없이 주지만 결국 오래 남는 건 침묵이고 더 깊게 새겨지는 건 존엄난다. 저는 아내와 함께 찍은 태연이가 아기였던 시절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이 사진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주는 거란다. 지킬 게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힘이지. 태연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누가 아빠 편인지 알고 계셨던 거네요. 알 필요는 없었지. 믿음만 있으면 돼. 진짜 사나이들은 불편하다고 자리를 피하지 않아. 그들은 나타나서 함께 서주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해병대 정신이고 우리가 함께 나눈 전우애지.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요. 넌 이미 그렇단다. 무대 위에서 네가 어떻게 걸었는지 그걸 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거야.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너의 순간을 지켜냈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그래서 이제 뭐 해요? 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며 말했어요. 이제 집으로 가야지. 저녁은 내가 골라. 태연이는 씩 웃었습니다. 와플 하우스요. 저는 껄껄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학교는 점점 멀어졌지만 그 체육관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아들 태연이는 졸업장보다 훨씬 더 큰 걸 받아들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강인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짜 배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쳐서 보이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결코 잊히지 않죠. 그리고 오늘 그걸 모두가 봤습니다.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해병대 출신의 한 한국인 아버지가 아들의 졸업식에서 겪은 차별을 침묵과 존엄으로 이겨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을 지켜주기 위해 전우들이 조용히 일어선 순간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는데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